지난 12월 전역을 앞둔 병사들에게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2년 동안 쌈지돈 모아 부은 적금, 정부 지원금까지 합쳐서 목돈 받는 날이었거든요. 근데 그날 돈이 안 들어온 겁니다. 국방부 직원들이 밤새 병사들한테 직접 전화해서 계좌번호 확인하고 수동으로 송금했습니다. 나라에서 병사 적금도 제때 못 주는 거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작은 은행도 이런 건 잘해주는데 이게 단순한 행정실수였으면 좋겠지만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소름 돋는 연결고리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국방비가 연말 기준으로 1조 8천억 원이 안 내려왔습니다. 국방부가 각 군에 지급하는 전력 운영비 1조 원, 방위사업청이 무기 도입하고 개발하는 데 쓰는 방위력 개선비 8천억 원이 통째로 막힌 거예요. 재정부는 국방부가 신청을 늦게 했다고 주장하고 국방부는 제때 신청했는데 국고 시스템에 오류가 있었다고 반박합니다. 근데 좀 이상합니다. 국고 시스템이 하나인데 오류가 났으면 다른 부처도 똑같이 돈이 안 내려왔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국방부만 이랬습니다. 다른 데는 멀쩡했어요. 취재를 깊게 해보니까 진짜 이유가 드러났습니다. 일시적이지만 국고 자체에 돈이 부족했던 겁니다. 재정부가 각 부처에 예산 적극적으로 집행하라고 지침을 내렸고 연말 되니까 부처들이 한꺼번에 예산을 요청하면서 자금이 꽉 막혀버린 거죠. 쉽게 말해서 세수보다 세출이 많아진 상황이에요.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야 할 돈이 훨씬 많았던 겁니다. 국방부에서 30년 근무한 베테랑 공무원도 이런 건 난생 처음 본다고 했습니다. 왜냐면 2024년에 세금이 예상보다 훨씬 적게 거쳐서 정부가 각 부처에 돈 쓰지 마라 하고 예산을 강제로 막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국방비만큼은 어떻게든 따박따박 지급됐습니다. 근데 그게 이번엔 막혔어요. 2025년은 세수가 넉넉한 편이라고 했는데도 말이죠. 이건 단순한 행정실수나 시스템 오류로 볼 수가 없습니다. 나라 곳간에 구조적인 문제가 생겼다는 심각한 신호예요. 사실 이번 사태에서 가장 황당했던 건 병사들 적금이 밀린 거예요. 장병 내일 준비 적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병사들이 복무하면서 월급 쪽에서 적금 붓고 전역할 때 정부가 지원금 얹어서 목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20대 초반 청년들이 나라 지키면서 푼푼히 모은 돈이에요. 12월에 전역하는 병사들은 24일에 받기로 돼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목돈 들고 집에 가는 거죠. 근데 그날 돈이 안 들어온 겁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일주일이 밀렸어요. 필요한 돈이 1,500억 원이었는데 750억만 먼저 들어왔고 나머지 750억은 12월 31일 밤 8시 직전에야 겨우 입금됐습니다. 연말 마지막 날, 해 넘어가기 직전이에요. 전역한 병사들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사회 나와서 새 출발하려는데 받기로 한 돈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늦은 밤에 급하게 돈이 들어오니까 시중은행 시스템이 제대로 안 돌아갔습니다. 일부 은행에서 오류가 터진 거예요. 결국 국방부 재정관리단 직원들이 병사들한테 직접 전화했습니다. 계좌번호 하나하나 확인하고 수동으로 송금한 거죠. 자동화 시스템 다 놔두고 사람이 일일이 처리한 겁니다. 2024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한 병사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라에서 병사 적금도 제때 못 주냐? 동네 작은 은행도 이런 건 잘해주는데 틀린 말 아니잖아요. 그리고 병사 적금만 문제가 아닙니다. KF-21 전투기, 현무 미사일 만드는 방산업체들한테도 무기 대금이 안 나가고 있어요. 국가안보 최전선에 있는 무기 사업이 돈이 없어서 발이 묶인 상황인 거죠. 2월 6일 기준으로 아직도 1조 원 넘는 예산이 미지급 상태입니다. 자, 여기서 한 발짝 물러나서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병사 적금 체불, 무기대금 미지급, 이게 왜 벌어졌을까요? 답은 간단해요. 나라에 돈이 없는 겁니다. 한국은행에서 얼마 전에 금융안정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거기 나온 숫자들을 보면 정말 상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정부 부채 비율이 처음으로 47%를 넘겼거든요. 이게 역대 최고치입니다. 불과 몇 년 전만 비교해봐도 이렇게까지 빠르게 치솟을 줄은 아무도 예상을 못했었죠. 가계 부채 비율은 89.5%나 됩니다. 여전히 세계 최상위권인 거죠. 근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정부, 가계, 기업 빚을 다 합치면 얼마나 될까요? 무려 6,400조 원에 육박하거든요. 사실 너무 큰 숫자라 감도 잘 안 오시죠? 혹시 빚이 늘었어도 자산도 같이 늘었으면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핵심은 속도거든요. 우리 경제가 버는 돈,
그러니까 GDP가 늘어나는 속도보다 빚이 불어나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이해하기 쉽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내 월급이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올랐다고 쳐보죠. 기분 좋은 일이죠. 근데 같은 기간에 빚이 5천만 원에서 1억으로 뛰었다면 어떨까요? 소득은 조금 늘었는데 빚은 2배가 된 거니까 생활이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쪼들리게 되는 겁니다. 당장 매달 나가는 이자만 생각해도 숨이 턱 막히죠. 안타깝지만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냉정한 현실인 겁니다. OECD 28개국 중에서 정부 부채 비율 순위가 19위라고 안심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사실 그 비교 자체가 함정입니다. 단순히 숫자만 보면 우리보다 부채 비율이 높은 나라가 수두룩하니까요. 근데 왜 그게 함정인지 바로 다음에서 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의 기초 체력은 바로 GDP입니다. 그래서 부채를 볼 때 총액보다 GDP 대비 얼마인지를 봐야 해요. 과거로 잠깐 돌아가 볼게요. 1997년 IMF 외환위기 때 정부 부채 비율은 10%도 안 됐어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20% 수준에 불과했고요. 지금은 47%를 넘어섰습니다. 불과 15년 만에 2배 이상 뛴 거예요. 이게 왜 무서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가 성장하면 빚을 갚을 능력도 커지지만 문제는 우리 경제 성장 속도가 예전 같지 않다는 겁니다. 고도 성장기 시절엔 매년 7, 8%씩 성장했어요. 빚이 좀 늘어도 금방 따라잡을 수 있었죠. 근데 요즘 성장률은 2%대도 힘겨운 상황이에요. 성장은 기어가는데 빚은 뛰어가고 있는 겁니다. 마치 월급은 조금씩 오르는데 카드값은 매달 2배씩 불어나는 것과 똑같아요. 처음엔 어떻게든 버텨요. 적금 깨고 보험 해지하고 부모님한테 손 벌리면서요. 근데 그게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결국 한계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딱 그 길목에 서 있어요. 소득이 2배 느는 동안 빚이 4배 늘어나는 구조. 이건 개인이든 국가든 절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 불균형이 언제 터질지 그게 문제인 거죠.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일본 부채 비율이 200%가 넘고 미국도 107%입니다. 그럼 한국은 47%니까 훨씬 양호한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는 정말 치명적인 맹점이 숨어 있습니다. 일본과 미국은 기축통화국이에요. 달러와 엔화는 전 세계가 인정하는 돈이잖아요. 쉽게 말해서 자기 돈을 찍어서 빚을 갚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위기가 와도 버틸 체력이 다른 거죠. 근데 한국은 원화가 기축통화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돈을 찍어도 국제사회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면 끝이란 소리입니다. 그래서 비기축통화국끼리 비교해야 정확한 겁니다. 그 기준으로 보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요. 정부, 기업, 가계부채를 다 합친 총부채 비율이 GDP 대비 247.9%예요. 이건 비기축통화국 평균을 훨씬 웃도는 수치입니다. 일부 분석에선 영국보다 더 위험하다는 평가도 나와요. 그건 바로 속도 때문입니다. 최근 10년 동안 우리나라 총부채는 약 3천조 원이 증가했습니다. 거의 2배 가까이 불어난 겁니다. 10년 만에요. 이 속도라면 앞으로 10년 뒤엔 어떻게 될까요? 지금 기업들 상황이 심각합니다. 기업 부채가 역대 최대치를 찍었는데요. 심지어 이자조차 못 갚는 기업이 절반에 달한다는 겁니다. 영업해서 번 돈으로 이자도 못 내는 거예요. 이런 기업을 좀비 기업이라고 해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상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 회사들이죠. 10곳 중 5곳이 좀비라는 뜻입니다. 이걸 이자 보상 배율이라는 지표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영업이익을 이자 비용으로 나눈 값이에요. 이게 100 미만이면 번 돈으로 이자도 못 갚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기업이 지금 급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IMF 때와 비교를 좀 해볼게요. 1997년 외환위기 때는요. 기업만 문제였어요. 정부 부채는 10%도 안 됐고 가계도 건전했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나서서 기업을 구조조정하고 국민들이 금모으기 운동까지 하면서 버텨낸 거예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기업도 빚, 가계도 빚, 정부도 빚이에요. 세 주체가 동시에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이건 IMF 때보다 훨씬 더 위험한 구조예요. 한쪽이 무너져도 다른 쪽이 받쳐줘야 하는데 지금은 서로 기댈 곳이 없어요.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의 연체율 추이 그래프를 확인해보면 가계대출 연체율도 오르고 있지만 기업대출 연체율은 거의 수직 상승이에요. 2022년을 기점으로 꺾이기 시작했거든요. 2022년은 금리가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한 시점이에요. 예전에 저금리 시대엔 이자가 얼마 안 돼서 대출 좀 받아도 버틸만 했어요. 근데 금리가 오르니 갑자기 이자 부담이 2배 가까이 뛴 거예요. 그동안 겨우겨우 버티던 기업들이 한꺼번에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에서 진짜 무서운 건 각도예요. 완만하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거의 45도로 치솟고 있거든요. 이 각도가 유지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6개월 뒤엔 어떻게 될까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어요. 지금이 딱 그 변곡점입니다. 과거 저금리 시대가 일종의 마취제 역할을 했던 거예요. 아파도 느끼지 못하게 해준 거죠. 근데 이제 마취가 풀리고 있어요. 숨겨져 있던 고통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중입니다. 금리 인상이라는 게 단순히 이자 좀 더 내는 게 아니에요. 기업의 생사를 가르는 문제인 거죠. 여기 상황의 심각성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수치가 있습니다. 고정 이하여 신비율은 3개월 이상 연체된 대출이 전체에서 얼마나 되는지 보여주는 지표예요. 쉽게 말해 부실 대출 비율인 거죠. 이걸 금융권별로 뜯어보면 충격적인 그림이 나옵니다. 저축은행 부실 비율이 지금 10%를 넘어섰어요. 10건 중 1건 이상이 3개월 넘게 연체됐다는 뜻이에요. 상호금융도 마찬가지고요. 증권사랑 여신 전문 회사도 연체율이 쭉쭉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제2금융권을 누가 주로 이용하는지 생각해보면 바로 시중은행에서 대출 못 받는 분들입니다. 신용등급이 낮거나 담보가 없는 서민들, 그리고 영세한 중소기업들이죠. 결국 가장 취약한 계층부터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직 시중은행이나 보험사는 상대적으로 괜찮아 보여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요, 위기라는 게 항상 이렇게 시작해요. 약한 고리부터 끊어지다가 결국 전체로 번지는 거거든요. 연체가 늘어나니까 금융권에서 대출을 조이기 시작했어요. 돈이 필요한 사람한테 돈을 안 빌려주는 거죠. 돈이 돌아야 경제가 사는데 그 흐름이 막히고 있는 겁니다. 부채가 감당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개인이면 파산하고 신용불량자가 되죠. 국가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똑같이 재정 위기가 닥쳐옵니다. 최근 프랑스에서 벌어진 사태가 이를 증명합니다. 부채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늘어나자 정부는 긴축 재정과 연금 개혁을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국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불을 지르고 차를 뒤집는 등 폭동에 가까운 일이 벌어졌죠. 남의 나라 얘기 같으시겠지만 한국도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인구 구조는 완전한 옆피라미드 형태입니다. 일할 사람은 줄고 부양받아야 할 사람은 늘어나는 구조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가 계속 오르는 이유도 단순합니다. 낼 사람은 줄고 받을 사람만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은 어르신들이 연금을 받고 병원비 부담을 더니 따뜻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 이건 언발의 오줌 누기일 뿐입니다. 당장은 따뜻하지만 결국엔 동상에 걸려 더 큰 고통을 겪게 된다는 뜻이죠. 지금 우리가 딱 그 상황입니다. 현재의 안락함을 위해 미래 세대에게 빚을 떠넘기고 있는 겁니다. 인구 구조상 재정 악화는 이미 예견된 미래입니다. 금리 얘기를 좀 해볼게요. 최근 경기 침체 우려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습니다. 물론 단기적인 하락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볼 때 금리는 오히려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문제입니다. 가장 큰 요인은 물가 압력입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관세 전쟁과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면서 물가 상승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중국발 저가 공세가 막히고 비효율이 발생하면서 가격 상승은 필연적인 결과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전쟁과 분쟁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원자재 가격을 밀어올리고 있습니다. 이상 기후 또한 통제 불가능한 강력한 변수입니다. 날씨가 뜨거워 사과 농사가 망가지고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배추밭이 잠기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렇게 공급망 자체가 기후 때문에 파괴되면 식량 가격이 급등하는 에그플레이션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됩니다. 먹거리 물가가 오르면 전체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게 되고 중앙은행은 금리를 올리는 것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장기 대출자들에게 닥칠 파급 효과입니다.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현재 4%대인 금리가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5년, 10년 뒤 5, 6%대로 굳어진다면 상황은 심각해집니다. 특례 보금자리론 등의 만기가 도래했을 때 고금리 상황이 맞물린다면 이자 부담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폭증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시대가 좀 바뀌었습니다. 정부 정책 기조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더 이상 예전처럼 빚내서 집 사라고 밀어주지 않죠. 핵심은 스트레스 DSR인데 이게 대출 한도 자체를 확 줄여버리는 겁니다. 소득 대비 감당 가능한 만큼만 빌려주겠다는 거죠. 전세대출 규제도 계속 강화되고 있고요. 그러니 부동산 불패론, 이것도 이제는 좀 냉정하게 바라보셔야 합니다. 과거 30년 동안 통했던 공식이 앞으로 30년도 그대로 통할 거라는 보장은 없으니까요. 지금 금리가 괜찮아 보여도 5년 뒤, 10년 뒤에 얼마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때 가서 이자를 감당 못하게 되면 상황이 정말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누구 탓을 할 수도 없고
결국은 오롯이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보수적으로 가시는 게 맞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한번 차분하게 따져보시고요.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고도 버틸 수 있다 싶을 때 움직이는 겁니다. 지금은 무리할 때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대한민국은 가계, 기업, 정부라는 세 개의 기둥이 동시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게 IMF 때보다 더 무섭다는 이유가 있어요. 그때는 기업들이 무너졌지만 지금은 나라도 회사도 우리 집 가계부도 전부 빚더미 위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거든요. 국가 부채 문제가 터지면 어떻게 되는지 프랑스 폭동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나라 곳간이 비면 결국 그 고지서는 우리 같은 국민한테 날아옵니다. 먼 나라, 먼 미래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부동산 시장만 봐도 신호는 이미 켜졌어요. 절대 안 망할 것 같던 강남 빌딩들이 경매법정에 줄을 서고 있습니다. 여의도 한복판 아파트들도 급매로 던져지고 있고요. 전세 보증금 못 돌려받아서 발구르는 세입자들, 뉴스 속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내 옆집 사정입니다. 이번 사건의 가장 큰 핵심은 돈이 늦게 들어왔다는 게 아니라 국가가 가장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지급부터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데 있습니다. 병사 적금, 국방비, 무기 대금은 나라가 어려워도 제일 먼저 나가야 하는 돈이거든요. 그게 막혔다는 건 여유 자금이 아니라 필수 자금까지 빠듯해졌다는 뜻입니다. 이 상태에서 경기가 조금만 더 흔들리면 어디서 문제가 터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금리는 당장 내려갈 수 있어요. 하지만 구조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빚은 쌓였고 갚을 사람은 줄고 있고 물가는 다시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이 조합은 늘 같은 결말로 갑니다. 정부는 더 조일 수밖에 없고 기업은 버티다 쓰러지고 가게는 선택을 강요받게 되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빚으로 버티는 삶을 정상이라고 착각하지 않는 것, 이자가 조금만 올라가도 흔들리는 선택은 애초에 하지 않는 겁니다. 정부도 시장도 언젠가는 조정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먼저 탈락하는 건 무리하게 미래를 끌어다 쓴 사람들이거든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미래를 앞당겨 쓰지 않는 것, 그게 지금 이 국면에서 개인이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국가의 필수 자금마저 위협받는 지금, 여러분은 어떤 태세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주제에 반영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남들은 모르는 진짜 경제의 신호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이 필수입니다. 좋아요는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께 도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